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미국에서는 과거 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 법안을 추진할 때 뭐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같은 이제 갑부들이 반대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부의 세습이 고착화하면 사회의 역동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더 보장해줘야 될지, 부의 재분배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다른 데는 없고요. 목돈 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입니다.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재해석하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의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습니다. 그쵸. 티켓 일단 안 끊어도 돼요. 네. 그 주말 할증 없고요. 네네. 요즘에 극장 가면은 평일 낮에도 14,000원씩 내는데 아, 그럼요. 그쵸. 네. 슈퍼 가서 팝콘 하나 사다 튀기면 되잖아요. 네네. 자, 오늘은 팝콘만 준비하면 되는 목돈연구소 영화연구소 어떤 영화를 개봉합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재밌어. 너무 재미있는 영화죠. 그쵸. 예, 52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전 세계적으로 4천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린 흥행작인데요. 워낙 세계적 히트를 거두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2, 3편 제작 배급 권리를 무려 5,850억 원에 사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니 이거 2, 3 나옵니까? 2는 나왔고요. 예, 3는 아마 이제 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는 이미 나왔어요? 네네, 글래스 어니언으로 해가지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원밖에 못 봤단 말이죠. 007 시리즈의 다니엘 크레이그 이 양반이 주연을 맡았어요. 네네. 연기 잘해요. 예, 연기 잘하고 네. 여기서 또 좀 코믹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 영화 소개해드리자면은 추리물입니다. 노년의 세계적 추리소설 작가가 어느 날 의문사하면서 이 죽음의 배우를 밝히는 내용인데요. 다니엘 크레이그는 유명한 사립탐정 분우아 블랑으로 나와서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나갑니다. 이 영화를 목돈연구소에서 소개하는 건 갈등의 핵심에 돈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블랑은 사건을 접수한 뒤 처음부터 이 사망의 배우에 노 작가가 남긴 막대한 재산의 상속이 있다는 점을 의심합니다. 높은 상속세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은 언제나 시의성 있는 주제죠. 최근 기업 상속 문제가 계속 이슈되기도 했고요. 오늘 분우아 탐정이 된 마음으로 이 영화와 국내 상속 문제 함께 살펴보시죠. 영화 줄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 추리 소설 작가가 아들과 사위, 며느리의 손자, 손녀까지 참석한 85세 생일 파티 이후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망 당시의 모습만 봤을 때는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데 가족들은 쾌활하고 강단 있던 노 작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질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날 밤 파티에 자리했던 멤버들은 각각 다른 식구들이 노 작가와 싸웠다는 걸 기억하거든요. 이 때문에 분우아 탐정은 가족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그러게요. 이 가족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네네. 들여다보니까 막장이에요, 약간. 네네. 일가족이 어쩌다가 용의선상에 다 올랐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예, 상속 문제 때문인데요. 딸을 제외한 가족 대부분은 세계적 추리 소설 스타인 노 작가의 부에 기대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어느 날 후회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식들을 계속 지원했던 것이 자녀들의 자립을 방해했다고요. 그래서 각 구성원에게 지원을 끊거나 아니면 줄이겠다 뭐 이런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 어떤 멤버는 노 작가 재산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를 죽게 함으로써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글쎄요, 막대한 상속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오지는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네. 부럽다 싶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작가 카네기,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는 것. 대부분에게는 없는 기회이긴 합니다만 네네. 가족들이 노 작가에게 어떤 식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예, 일단 셋째 아들이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건 자기 경영 비전을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책을 받아서 출판할 뿐이거든요. 야, 땅 짚고 헤엄치기. 네네. 뭐 별 노력도 없이. 네. 근데 아들이 아버지 책의 판권을 넷플릭스에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 책 판권을 좀 넷플릭스에 넘기자고 하니까 이런 영상화에 반대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아닌 내 책이야 안 돼라고 이렇게 정정해 주는 겁니다. 맞죠. 아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밖에 죽은 둘째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는 자녀의 학비 지원을 실제보다 여러 번 요청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기기도 합니다. 에이, 못됐다. 야, 할아버지가 이거 아실 텐데. 네네. 알면서 주신 걸 텐데. 근데 이 정도로 손을 벌리는 거 보면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신사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짐작이 되네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아름다운 저택에 주담대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고요. 부러웠어요. 네. 집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안에 있는 소품들도 하나하나 다 예쁘고 또 그리고 작가는 투자금과 현금을 포함해 하나로 800억 원 가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럽다. 네. 네. 또한 가장 중요한 출판사 단독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요.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작권을 갖고 있었죠. 일단 그 집 자체가 이쁘고요. 그 네네. 저택을 둘러싼 그 자연환경, 그 멋진 막 낙엽이 막 둘러싸고 있는 그 운치 있는 저택. 아, 거기 자체가 멋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작가는 굉장히 쓸쓸해 보였어요. 그리고 작가 방도 위에 따로 네네. 그냥 그 방 자체도 좀 쓸쓸하게 따로 배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꽤나 좀 쓸쓸할 만한 이런 조건인데요. 가족 모두가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간병인인 마르타가 자신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아, 원래 좀 편찮으신 분이었나 봐요. 네, 뭐 살짝 뭐 주사도 맞고 이런 음.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마르타가 뭐 워낙에 따뜻하게 해주고 또 작가와 마르타가 가족들에겐 말 못할 고민도 서로에겐 털어놓을 정도로 뭐 사실상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분우와 탐정은 상속 이슈와 얽혀 있지 않은 그녀 도움을 받아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갑니다. 과연 파티 참석자들 중에서 재산 상속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범인이 있을까요? 에거사 크리스티를 떠올리게 하는 정통 추리물 나이브스아웃 직접 보고 확인해 보시죠. 아니 이거 무슨 예고편인 줄. 아니 이거 거의 그거 아니에요? 그 케이블 TV나 OTT 시작하기 전에 네, 1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네. 거의 그런 건데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 살짝 그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아, 또 네. 발견해 주시니 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취월장하는 밀당의 기술. 그나저나 직계 존속 살인 혐의가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상속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는 다른 가족이 혹시 노 작가를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를 상속해서 배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최근에 뭐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서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한 남성이 부모가 남긴 34억 원대의 유산을 홀로 가로채려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렸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유기치사 혐의 등을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해서 10년형을 선고했지만 한편으로는 살인 혐의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은 그 근거가 유기치사 혐의이기 때문에 이건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니고 그래서 34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야, 이거는 근데 굉장히 논란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는데 유기치사라는 건 그냥 둠으로써 네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상속의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 야, 글쎄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법한 그런 판결이 그렇죠. 아닐까 뭐 싶은데. 그래서 뭐 다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재계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상속세 관련 이슈인데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예. 일단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 일부를 넥슨그룹 지주회사인 NXC 주식으로 물납했죠. 물납은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국세청은 김 회장 유족이 물납한 지분 가치를 4조
7천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주식을 보유하며 NXC 2대 주주에 오른 기획재정부는 캠코를 통해 이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근데 매각 절차가 잘 진행될 거냐 이건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비상장 주식이기도 하고 네네. 이게 시장에서 잘 팔릴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매수자가 만약 주식 전체를 떠안으면은 이제 지분율이 29.3%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 비상장 기업인 NXC의 2대 주주가 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져서 매각이 좀 어렵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일반 M&A 시장을 보면은 비상장 기업의 경영권 없는 소수 지분에 대한 입찰도 자주 흥행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2020년에 CJ 오너가가 보유한 올리브영 지분을 팔 때 사모펀드 운용사 글렌우드피, IMMP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그룹 등이 참여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결국 글렌우드가 4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올리브영 2대 주주에 올랐죠. 근데 올리브영은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올리브영은 장사가 잘 되는 알짜 사업부였기 장사 때문에 아주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올리브영은 여기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도 연말에 인센티브를 연봉보다 더 받기도 했습니다. NXC 상속세 지분 매각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예, 결국 매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위치하기 위해서 지분 중 일부를 팔 때는 2대 주주나 3대 주주가 될 투자자를 위해 많은 약속을 해줍니다. 이를테면 반드시 5년 내로 IPO를 해서 당신들 투자금 되찾게 해주겠다. 뭐 이에 실패하면 연한산 내부 수익률 10% 상당으로 되사주겠다. 뭐 이런 조건이 있겠죠. 어려워. 연환산 내부 수익률 10% 상당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연수익률로 할까요? 네. 네. IRR, IRR 10% 정도로 해서 이거를 복리로 따져가지고 그 투자한 기간만큼 그 원금이랑 그 이자까지 같이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돈의 한 10%로 따져서 고기에다가 투자했을 때 한 10% 벌었을 때 요 정도 될 거다 하는 금액으로 다시 사줄게. 요 정도면 되겠니?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그 이를테면 그냥 단순하게 하면 1,00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했으면은 연간 그냥 10%씩 그거 복리 적용해줘가지고 그 IPO 그 못한 기간 5년 동안 그 수익 원리금 다 쳐가지고 돌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 조건을 걸어준다. 예. 근데 정부가 기업 주식을 매각을 한다. 근데 이게 잘 안 팔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예, 정부가 근데 이제 기업 주식을 이렇게 매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혹시 정부와 뭐 NXC 사이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합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매각에 좀 키를 쥐고 있는 게 표면상으로는 정부이지만 결국 물밑에선 NXC가 되는 기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보유 중인 NXC 지분을 누군가가 인수하더라도 이 2대 주주 혼자서는 뚜렷한 엑시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게임사나 사모펀드는 대주주를 미리 접촉할 요인이 아주 크거든요. 이미 주식을 물납해버린 NXC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얼마에 팔리는지는 사실 크게 알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자신과 얘기가 잘 통하는 2대 주주를 골라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참고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이처럼 가치가 큰 주식을 한 번에 상속세로 물납받은 사례가 없어서요. 통매각을 할지 분할 매각을 해야 할지 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요. 상속세 관련해서 상속세율을 좀 조정하겠다라든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높아서 이 회사를 그냥 가업을 포기하고 넘기는 사례가 많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논쟁이 좀 붙을 것 같네요. 예. 김정주 넥슨그룹 창업자의 경우에는 유산이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중 전체 상속세가 6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엔 NXC 주식 상속분의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대 주주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 20%가 포함된 60%가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속을 두 번 하게 되면 최대 주주 지분이 16%밖에 남지 않아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취약해진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 OECD 국가 상속세율 순위에서 최고 세율 기준 한국은 50%로 일본의 55%에 이어 2위입니다. OECD 평균은 15%이고요. 그런데 이게 상속세율이 높은 것도 높은 건데 상속세가 유산세 형태라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거든요.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유산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받은 유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아무래도 유산 취득세 쪽이 부담이 적겠죠. 현재 상속세부가 23개 OECD 국가 중 한국 포함 4개 국가만 유산 취득세 대신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도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유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볼 만한데 세율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이 세율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실효 세율이 이만큼을 다 받느냐 그와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서 다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좀 나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영화로 돌아가서요. 영화의 배경이 된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상속세는 40%로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낮습니다. 영화 속 노 작가의 출판사 상속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상속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미국에서는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 법안을 추진할 때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같은 이제 갑부들이 반대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부의 세습이 고착화하면 사회의 역동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더 보장해줘야 될지 부의 재분배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폼 장난 아닌데요. 폼 미쳤죠. 자, 상속에서는 근데 유언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일일 드라마 보면 왜 그렇게들 유언장을 쓰시는지. 그리고 김집사가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김집사 불러 유언장 고쳐야겠다. 할아버지들이 계속 유언장을 고치시는데 이 영화에서도 유언이 중요합니까? 이 영화에서도 유언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족 모두가 작가의 유언을 읽어주는 변호사에게 귀 기울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판사는 누가 가질지, 저택에선 누가 살면 좋을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던 가족들이 작가의 진의를 들어보는 순간입니다. 재계로 좀 다시 시선을 돌려보면요. 최근 유언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거든요.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과 누나가 유산 중 일부인 400억 원 규모 채권 소유권을 가지고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채권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아버지 유언이 무효라는 누나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채권은 동생인 이호진 전 회장의 것이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는 게 근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의 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 소유권은 동생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 같습니다. 저는 이 판결 보고 뭐에 제일 놀랐는지 아세요? 어떤 점이죠? 유산 중 일부가 400억이라는 거. 아, 그렇죠. 예. 400억이 일부였어. 그래요. 그리고 이 태광그룹 관련해서는 참 말들도 많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 유언 내용에 막 그 딸들을 제외하고 또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준다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요즘 그래요. 네. 아빠가 네. 알겠습니다. 나이브스 아웃과 같이 연관 검색어로 이 영화랑 같이 보면 결이 비슷해요. 보기 좋아요. 이런 영화들 있을까요? 예, 상속 그리고 유산과 관련한 멋진 영화가 하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세계 최고 부호 마담 D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명화를 아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지배인에게 남기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유산이라는 게 가장 친한 형제자매까지도 서로 뒤돌아서게 할 만큼 도끼가 강한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유산 때문에 여러 사람 마음에 피같이 붉은색의 사리가 싹 트는데요. 그런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부딪히는 순간마저도 인형의 집 같은 배경에서 펼쳐내는 웨스 앤더슨 감독 특유의 미장센이 역설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목소리의 그 높낮음은 약간 효과음인가요? 약간
약간 베리에이션을 좀 아, 줘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든 잔기술까지 쓸 줄 아는 우리 박창현 기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약간 배경이 조금 쓸쓸한 느낌도 있지만 음악도 잘 썼잖아요. 네. 배경음악 좋습니다. 저도 이 영화 추천. 그래요.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 다시 보기. 이제는 이러다가는 거의 출비하고도 우리가 경쟁을 아직은 안 되겠죠.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